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씨 열행록이라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해석해보면요. 그냥 김씨가 주인공이겠죠. 김씨의 그 열행이라는 건 훌륭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물론 지조와 절개 다 포함된 건데요. 그것을 기록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장실왕의 아들이 나옵니다. 장실왕의 아들. 사실은 장갑준입니다, 이름이. 물론 우리 시험 보실 때 지문 속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보충 설명을 위해서 이제 써놓은 거고요. 일단 장실왕의 아들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혼인한 신부 김씨다. 그러니까 근데 장실왕의 아들 장갑준이와 이제 신부 김씨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신랑이니까 장갑준이겠죠. 죽였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날 밤에 이 신부 김씨가 이제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지금 쓴 겁니다. 그걸 벗기 위해서 남자 복장으로 바꿔 입고 집을 나간 거죠. 그래서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눈다. 밀담이죠, 밀담.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두 문장입니다만 많은 내용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전략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연성, 고전설에서 우연히 몰래 엿듣는 걸로 봐서 우연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보충 설명을 가하자면요. 혼인 첫날 밤에 괴한이 나타나서 신랑의 목을 베어 가지고 다난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요. 궤변이 일어난 거죠. 김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김씨의 아버지는 여자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딸이 행실을 의심해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이제 누명을 벗으려고 이제 김씨는 이제 가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김씨는 집을 나와서 곧바로 남편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파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숙소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그 노파와 친하게 지내면서 살인자의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여기 짧게 두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충으로 더 플러스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더 적어봤어요.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 그렇죠? 짐짓. 자, 몰래 밀담을 듣고 이제 의심한 거예요. 짐짓이라는 건요, 이제 잘 나와요, 고전에. 그래서 알아두세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노파를 위로하는 척, 위로하려고 상급이라는 건요, 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돈이나 물건 등을. 그걸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수작이라는 건요, 이 대화를 의미합니다. 대화. 서로 주고받은 말. 여기 대화 있죠, 여기? 이 단어를 그대로 끌고 온 것이 바로 수작입니다. 자, 길게 하다가 누구냐? 이거 누구냐 이거죠, 정체가. 그 밀담을 나눈 사람이 누구냐? 요거 첫째. 그리고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까닭. 연고라는 건 이제 까닭과 연유입니다. 그래서 왜 늦게 왔다가 그렇게 갔느냐 이 얘기죠. 수작은 이 대화는 대화의 내용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장황히 길고 번거롭게 했냐 하는 것 등을 하나하나 이제 캐 물은 겁니다. 아셨죠? 첫 번째는 누구냐? 그 다음에 왜 밤에 왔냐? 그 다음에 뭘 그렇게 길게 얘기했냐? 이 세 가지. 요거를 갖다가 낱낱이 캐 물은 장면입니다. 누가요? 신부 김씨가. 누구한테? 노파에게. 이렇게. 그래서 신부는 노파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궁금한 사실을 지금 하나하나 캐 묻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노파가 그 도령은, 자, 그 도령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도령은 바로 누굴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그 도령은 바로 이 김씨입니다. 김씨. 아까 보셨죠? 맨 위에 남장을 했던 겁니다. 남자 복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령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이 장면에서 이 도령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빨리빨리 독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장면. 그래서 이 앞부분 줄거리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파가 차마 기망할 길이 없다. 기망이라는 건요, 남을 속이는 거죠. 기만한다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기를, 이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기구라는 것은 운명이 순탄치 못하고 탈도 많다 이 얘기예요. 늦게 남편을 여의고 또 자식이 없다, 무자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홀로 사는 그런 노파의 모습이 지금 등장했고요. 양자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어서 이제 양자, 사실은 이제 불황자라는 불황자였거든. 그 신분이었던 사람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자식이, 자, 뭔가 못마땅하고 불평스러운 말투죠.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라는 건요 집안일입니다. 집안일을 불고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주색 잡기. 술과 여자 노름에 이제 빠졌다. 그래서 성행이라는 건 성품과 행실을 말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불량하다. 굉장히 그 성품과 행실이 나빠요. 그래서 싸움질하고 뭐 사람 때리기를 즐기하는 탓에 항상 근심스럽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모가 어떻습니까? 양자를 들여서 근심으로 지금 쌓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 저 앞마을 큰 기와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장시랑댁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장시랑댁. 장시랑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장갑준의 아버지가 되겠죠. 이름은 장계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더 심화적인 독서를 위해서 장계현이라는 이름까지 넣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랑이 전취라는 건요. 이혼이나 재혼을 했을 때 전에 혼인했던 여자를 전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처라고 하면 쉽겠죠. 전처. 원래 그 장갑준의 친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부인 연씨는 자 연씨가 이제 장갑준의 엄마예요. 천고에 없는 요조 숙녀라. 이게 천고라는 것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종류가 드물었던 일이다 이 얘기예요. 요조 숙녀다. 요조 숙녀라는 건 뭐 말과 행동이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 아닙니까? 아주 그 선한 인물이죠. 이 자제 한 분만 두고 이 자제 한 분이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장갑준이죠. 장갑준. 불행히 일찍 상배하고 상배라는 것은 아내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상처라는 말씀입니다. 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치라는 건 뭐 전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대립된 단어잖아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재취, 뭐 개취라고도 합니다. 자, 부인 유씨 또한 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 이제 인물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연 씨는 아주 착한 인물이고 부인 유 씨는 이제 계모가 되겠죠. 장갑준의 인물이 절등하다. 절등이라는 건요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절세의 미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질도 능란하다. 재질이라는 건 재주와 기질이 아주 익숙하고 능수능란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전실이라는 건 전처죠. 즉 누구예요? 부인 연씨예요. 연씨의 자제 장갑준이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실랑이라는 건 이제 아빠죠. 장계현 장갑준의 아버님 이제 실랑인데 이 실랑이 늘 근심하는 겁니다. 아 이 장실랑은 근심이 많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친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노모가 근심하고 여기서는 또 그 장시랑이 또 근심을 하네요. 이렇게. 자, 갑준이가 이제 16세 되는 해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장계연은 유 씨를 후처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갑준이 이 사람이 16살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유 씨 부인은 연 씨의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러면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면 가보실까요? 전실 자제 장갑준이죠, 장갑준. 혼인을 아무 곳 김씨댁으로 지냈다. 그러니까 이제 김씨댁과 김씨댁 처자와 결혼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 유씨 부인이 이제 계모입니다, 계모. 흉계라는 건요, 음흉하고 악독한 꾀나 방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모나 악계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음모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이 전실자제 이 장갑준이를 없애고 재소생이라는 건요. 이 재는 바로 그 유씨 부인입니다. 유씨 부인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종가라는 건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죠. 이 큰 집의 대를 이으려는 거죠, 속셈이.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처첩간의 처첩이 아니죠. 여기서는 뭡니까? 아들, 그렇죠? 장자 아들 있죠, 맏아들. 이 장자를 어떻게 한다? 대를 삼기 위해서 서로 그 어떻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사건의 전모가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아들을 갖다가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들을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략에도 나왔습니다만 혼인한 신부 김씨 그렇게만 나왔지 혼인할 밤이라고 구체적인 배경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배경이 나온 겁니다. 시간적 배경이. 혼인한 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이제 자객을 구한 겁니다. 이제 암살자, 킬러죠, 킬러. 그래서 불초. 불초하다는 얘기는 어리석고 못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식이, 여기서 자식은 이제 노파입니다. 노파. 아셨죠? 노파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대답하거늘 노파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아니한다. 그 놈이, 그 자식이. 그날 밤에 가서, 어떤 날 밤? 예, 혼인한 날 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날이 중요하죠. 시간적 배경이. 신랑의 머리를 베었다. 아, 칼로 이제 목을 베버렸네요. 유씨 부인에게 바쳤다. 그렇죠? 예, 유씨 부인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궤변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김 씨는 이 혼인한 날 밤에 자객에 의해서 신랑을 잃은 장면입니다. 아, 비참하네요.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그날 목을 베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김 씨가 의심을 받는 거죠. 그 뒤로 실랑, 자, 이거는 이제 장계연인데 장갑준의 아버님이죠. 행차가 바로 돌아오심에, 행차라는 것은 우더른이 차리고 길을 가는 장면이거든요. 바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유 씨가 황망공겁이라는 건요. 당황하고 허둥지둥 두려워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렇죠? 예.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는 이제 장갑준입니다. 장갑준의 머리를 어디다 넣었어요? 급하게 곳간 속 창고에 있는 쌀독에 넣고 곳간문을 아주 잠가버린 겁니다. 열쇠로. 아주 굉장히 악독한 그런 여인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무모하고 비참한 참극을 지금 벌이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장계연이죠.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하옵시고, 대청, 큰 마루에 좌기라는 것은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침식을 전폐하고, 먹고 자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이제 죽었으니, 어떻습니까? 제대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업무에만 이제 충실히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함으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라 불초한 자식. 자, 이 근심은 이제 어떤 근심이겠어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파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도 역시 겁을 내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침식을 전폐하시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골도를 하니까 위험한 거죠.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렇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네요. 그 자식의 소행은 어떤 일을 저질러 놓은 짓거리를 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 싸웠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그렇죠? 이 사람이 한 짓은 거의 죽은 것에 죽을 것도 같은 그런 일을 벌렸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을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제가 말을 좀 더듬었는데 죽을 짓을 했다 이겁니다.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이제 대화를 했으니 공겁이라는 것은 공포, 겁 이겁니다. 두려움과 겁이 나서 그런 마음과 처량, 구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구슬프고 처연한 쓸쓸한 마음을 처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평정하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이제 이 노파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래도 수양 아들이라도 그러한 걱정과 염려로 근심을 하고 있네요. 자, 김씨 부인이죠. 장시랑의 며느리, 그렇죠?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이제 노파의 대사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파 아셨죠? 김씨가 여기서는 대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골이 송연하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스러워서 몸이 으쓱하고 모든 털끝이 쭈뼛쭈뼛 솟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칼이 곤두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뒤에, 그렇죠. 날이 밝자마자, 그렇죠? 당일날 밤을 지새고 바로, 그렇죠?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행장을 수습하여, 행장이라는 것은 이제 옷 떠날 때 오는 차림입니다. 노파에게 떠나 바로 장실한 댁으로 달려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시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 실한께 배웠기를 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금씨가 의복을 정지하고 장실한 댁을 찾아가는 것에서 뭘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적극적인 여자의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물의 모습이. 또 장시랑에게 신랑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알아냈죠. 그리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알아가지고 자신의 누명을 씻으려는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랑이 장계연이죠. 장계연이 병을 핑계대고 그렇죠? 손님 보기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손님이라고 얘기한 건요. 당연히 남자라고 인식을 하겠죠. 이 신랑이 남자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의복을 정제했다고 하니까 남자복을 입었는지 여자복을 입었는지는 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추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의복을 정제했다라는 것은 깨끗이 갈아입고 갔다는 것밖에 안 나왔죠. 남자복인지 여자복인지는 근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손님 보기를 거절했다. 손님이라는 것은 당연히 며느리인지 모르니까 남자복을 입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죠? 전혀 모른다는 거죠. 백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온갖 방법으로 백방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배웠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만나 뵙기를 이제 청한 거. 너무 급하니까 이제 그제야 이제 들어오라. 뭐 이제 말하면 급한 이제 일이니까 들어와라라고 이제 장시랑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장시랑이 병을 핑계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으나 결국 김씨를 들어오게 한 겁니다. 자,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여기서 이제 근거가 나왔네요.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씨는 남자복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반드시 나오게 됐죠. 의복을 정제한 것은 역시 그대로 남성복을 입은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신랑께 배웠고, 신랑은 누구예요? 장계연이죠. 장계연. 시아버지를 배웠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 남성복을 입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고요. 궁천지통이라는 것은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이나 서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죄인 좌부라는 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김씨예요. 며느리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상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볼 일이 있어서 염치를 불고하고, 염치불고는 이제 체면과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세요. 대개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자, 상고할 일이 또 있사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고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봤어요. 얼마나 어떻습니까? 놀랐죠. 혼비백산. 매우 놀라서 혼이 나서 넋을 잃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곳간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 신부가 며느리 김씨죠. 열쇠를 가지고 급하게 곳간문을 열고 쌀떡을 헤치고 보니 누가 있어요? 신랑의 머리가 딱하니 있네요. 끔찍하겠네요. 그렇죠?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말로 표현하리요. 그렇죠? 이런 장면이 뭡니까?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편집자적 논평, 주관적 개입이 여기서 우리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 머리를 안고, 누굽니까? 장갑준의 그 머리를 안고, 어떻습니까? 남편의 머리죠, 남편. 지금 하룻밤을 좀 지내지도 못한 그런 신랑의 머리를 안고 장계연 시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전후 사실, 전모를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는 이제 시아버지에게 자기 며느리 김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춰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해서 불고사체라는 건요, 사리와 체면을 돌보지 않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옵니다. 앞으로의 일은 존구는 이제 시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처분, 결정, 처리 내리시고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소녀는 이제 본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김씨가 곳간문을 열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혔죠. 그리고 이후의 일은 이제 시아버지 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기존 질서를 순응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김씨가 유씨 부인의 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처분은 시아버지에게 다 맡겼죠. 그런 걸로 봐서 가부장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가로 돌아와서 친정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웠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알리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큰 재앙이다.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그래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그쵸? 자, 여기 장면도 어때요?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누명을 쓴 걸 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정 부모는 이제 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원통하게 여기는 한편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뒷이야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뒷이야기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자, 장씨랑, 즉 장공이라고도 합니다. 김씨를 보내놓고 후처 유씨와 그녀의 소생을 방에 가두고 집에 불을 질러 죽입니다. 어우,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속은 시원하겠습니다. 그 뒤 아들의 머리와 자기의 전단 문서를 김씨가에 보내고 떠납니다. 방랑합니다. 그리고 친정에 와 있는 김씨는 유복자를 낳고 해룡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김씨는 이 해룡이 3살이 되자 장공을 찾아 나섭니다. 시아버지를. 꿈에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이런 걸로 볼 때 전기성이죠. 시아버지가 숨어있는 산사를 찾아가서 그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손자와 상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제 김씨는 지성으로 이제 장공을 봉양하고 또 최 씨를 후처로 맞아. 이렇게 이제 후처를 들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집안에 문제가 크게 생기네요. 그렇죠? 방자해진 최 씨는 이제 가사를 맡고 있는 김 씨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 권한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유 씨의 동생 이제 유등용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관동 태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 최 씨가 내통해서 유 씨의 죽음은 김 씨의 음모라고 이제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을 했어요.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시비, 여자 종의 옥매, 밥에 독약을 넣어 최 씨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 밥이 어이없게 또 어떻습니까? 장씨랑이 먹고 죽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지네요. 이 비극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극의 연속이네요. 이때 유태수가 김씨와 옥매를 하옥하고 문초하는데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옥매는 옥조를 매수해서 동생을 대신 옥중에 있게 하고. 이러한 것도 이제 현실, 그 당시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뇌물을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경해서 이제 서울로 가서 신문고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형조판서를 내려보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 풀려나게 하고 석방하고 최 씨를 이제 목을 매달아 죽이고, 그렇죠? 유태수는 파직시키고 표문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표문을 보고 김씨 모자를 서울로 오게 시켜서 해룡의 옥골 선풍, 아주 하얀 피부와 아주 신선 같은 풍모라는 뜻입니다. 그 왕의 그 해룡을 보고 자기 공주와 정혼을 시키고 해룡은 이제 사위가 되는 겁니다. 임금의 형조판사도 데려간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스토리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배울 때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해 가시면은 이제 고전 소설이고요, 한문 소설, 윤리 소설입니다. 이거 성격 우연성, 또 사실적 고발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배경은 조선 관동지방 강원도라는 거예요. 가정사의 갈등을 유교적인 교리, 이 열행입니다. 열행을 통해서 극복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서상 특징 하시면요, 시간의 경과가 나오죠.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서사의 흐름을 나타낸다. 어디냐? 김씨가 노파를 통해 전후 사정을 알았죠. 노파의 집을 떠나서 장신한 댁을 찾아가 사실을 밝히기까지 이 서사의 흐름, 이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밤을 지낸 후에, 그렇죠? 그 밤을 지낸 후에 노파와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서사의 흐름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노파의 말하기 방식인데요. 이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죠. 그 노파는 자신의 양자가 신랑의 머리를 베어서 유시분에게 바쳤죠. 그런 과거의 사건을 제시했고, 공급한 심사, 두려움과 겁이 많은 그런 마음과 처량한 구슬픈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심정을 김씨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김씨가 이제 도령의 복색으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해서 어때요? 사실을 밝혀냈죠. 남장한 여성이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남장을 하고 현실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 이건 똑같네요. 자, 주인공 김씨는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능동적으로 능동적, 그렇죠? 그래서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랐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존 질서를 저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여인이 열행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요. 가족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당대 가족제도의 모순을 고발했다. 그래서 고발적인 성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가족제도의 모순. 자, 이거를 작가는 고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명의 후처 있죠. 최 씨와 최 씨, 그렇죠? 두 번째 이 후처는 최 씨입니다. 며느리 주인공 김 씨의 가정 내에서 겪는 고난과 갈등이 잘 드러났고요. 특히 두 번째 후처 최 씨는 외부 인사와 접촉하며 가족 내 갈등을 막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유 씨하고는 또 다른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 뒷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궁금하시면 뭐 이어서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4페이지인데요. 자, 여성 영웅 소설에서 남장의 의미를 지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여성과 나에서 여성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남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 달성, 뭐 자아 실현 이런 이유에서요.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남장입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때요? 여성으로서 한계를 뛰어넘었죠. 남성과 동등하죠.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장은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하죠. 남장을 탈피하는 순간 다시 기존 사회 질서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남장의 숨은 상징적 의미도 파악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홍계월전 같은 데서 특히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되시고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만 보세요. 남장의 지속 시간과 주제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표를 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동기가 있고요. 남장의 동기가 이면적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그러니까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이유, 그렇죠? 남성적 삶에 대한 강한 욕망, 여성의 자아 실현 욕구, 가문의 회복과 애정의 성취, 열의 실현 의지 이런 장면에서 이제 나뉘고요. 남장 시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만 지속하냐 아니면 단기냐 일시적이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작품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남장을 한 그런 소설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홍계월전 중요하죠. 방한림전 작년 수능 완성에 나왔거든요. 이학사전 고위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홍계월전은 뭐 교과서에 실려 있고서 아주 유명합니다. 양산백전 그렇죠? 육미단기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이대봉전 고위 모의고사에 또 나왔습니다. 정비전 이런 운향전 뭐 백학선전 아주 유명하죠. 원령낭자전 우리 김씨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아시죠? 열의 실현을 의지했고 일시적이죠. 일시적. 그래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구현한다. 이렇게 해서 표를 보셔서 이충풍전 또 옥랑자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깊이 있게 고전 소설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심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만 한해서 더 추가로 표를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